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투자의 맛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의 맛 중에 선물 시간입니다. 해외 선물을 모두 알려주실 우리 닥터 수진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닥터 수지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해외 선물의 여신 닥터 수지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네. 완전 양복룩으로 입고 오셨는데 네. 어떤 시그널인가요, 위원님? 계좌에 빨간불? 그렇죠. 여러분들의 네. 계좌에 빨간불을 무조건 켜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 맞으시죠? 그럼요. 네, 저는 그럼 위원님을 옆에서 열심히 빛내드리기 위해 하얀색 도화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오늘 컨셉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렸으면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카카오톡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투자 안내까지 드렸고요. 우리 양복룩을 입은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 이번 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위원님. 브렉시트가 또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좀 잘 풀리는가 싶더니 또 브렉시트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현재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될 듯 하다가도 현재 무산이 되고 또 무산이 될 듯 하다가도 지금 기한이 한 1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막판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조금 꼼꼼하고 길게 한번 조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국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유럽 국가는 상승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고치를 기존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지금은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10월 증시는 굉장히 긴박하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하원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일단 수주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국 정부가 몸이 다른 상황인데 영국 시간 기준으로 22일이면 10월 31일 정도까지는 한 1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 시간 안에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일단 현재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일단 뭘 발의를 하냐면 사흘 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계획안을 일단 발의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수주가 걸려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토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4일 내에 밤늦게까지 얘기를 해보자면서 그 법안을 3일 정도로 확 줄여서 결정하자고 영국 정부가 발의를 한 거죠. 그런데 현재 보시면 찬성이 308표, 그다음에 반대가 322표로 현재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먹히지가 일단 않는다는 거죠. 보리슨 존슨 총리는 열이 받는 상황에서 유럽 탈퇴 협정 법안 상정을 일단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저 영국이 연기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이를 빨리 결정할지를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2020년 1월 31일 혹은 그 이후
유럽연합은 2020년 6월 달까지 시나리오를 일단 현재 확대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존슨 총리는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조기 총선을 바로 하겠다라고 현재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존슨 총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달 말 유럽연합을 떠나겠다고 일단 큰 소리를 쳐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 큰 소리를 치긴 쳤는데 현재 사실상 무산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유럽연합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현재 피하고 싶기 때문에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것으로는 일단 보이긴 합니다. 노동당이 조기 총선에 동의할 경우 새 정부가 브렉시트 문제를 다시 맡을 전망으로는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존슨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상황입니다. 21일 영국 하원은 존슨 총리가 재상정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표결을 현재 거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을 회기에 재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이 브렉시트 합의안 재투표를 허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버커우 의장은 법안이 반복적이고 무질서하다는 이유로 일단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긴 한데요. 영국 하원은 지난 19일 82년도 보클랜드 전쟁 이후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약속한 브렉시트 날짜가 임박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안이 긴박하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죠. 일단 브렉시트 협의안은 이날 급히 상정은 됐지만 표결은 무산이 됐고 비록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일단 토론장이 열렸기 때문에 버커 의장이 재표결 불허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 개최 계획이 좌절되자 곧바로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을 상정을 했고 신속 처리안이 거부되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을 일단 중단한 상태죠.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브렉시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보리스 존슨의 총리라는 이 사람의 특성을 한번 짚어볼 만도 한데요. 역사의 모순이자 아이러니인데 존슨 총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유럽의 유로존에서 이탈하는 국민투표, 즉 브렉시트의 주도했던 사람이 이 존슨 총리입니다. 그래서 결자 해제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당시에 강경하게 브렉시트를 해야 한다는 운동을 주도해서 실제로 브렉시트가 벌어진 다음 일단 경제 충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를 했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리 총리가 여러 차례 브렉시트 후속 대책을 만드는 안들을 올렸다가 다 부결이 되고 나서 누구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존슨 총리가 새로이 임명이 되고 지금 31일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일단 노딜 브렉시트를 강경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무 대책 없이 영국이 유로존을 이탈하는 것을 노딜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이 시한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 의회를 또 통과해야 하는 상황,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영국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문제, 또 아일랜드 당, 또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 이런 지역들로 지역당이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지역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반수를 얻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수당이 일단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영국 노동당이 그 전에 왜 다수당이 되지를 못했냐. 그 당이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독립당이 부각되면서 거기서 의석을 잃어버리는 과정 중에서 노동당이 번번이 지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핵심적인 주제는 북아일랜드,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지역주들이 또다시 강한 곳으로 몰리면서 지금 복잡하게 정치적인 문제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브렉시트가 되긴 돼야 하는데
일단 노딕 블레시트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대안이 없이 일단 나간다는 게 영국의 입장으로서는 큰일 나는 일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참고로 영국의 중앙은행이 아무 대책 없이 영국이 유로존을 이탈할 경우에 GDP가 무려 4%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2008년도 불황급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고요. 영국의 역내 무역 비중 수출이 일단 49%인데 절반을 유럽 국가들과 농산물부터 시장에서 각종 생산품 이런 것들이 영국이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수입하는데 관세도 붙고 통관도 붙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영국이 유일하게 메이드인 영국의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물론이고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금융이 일단 유일한 먹거리였죠. 런던 시티라고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체 유럽 지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무려 20.2%가 영국을 통해서 일단 들어오는 상황이죠. 영국이 일종의 게이트웨이의 관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국은 유럽 옆에서 파운드화를 쓰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화를 쓰고 있는데 다른 통화를 쓰면서 유럽의 옆에서 잘 붙어 있으면서 지리적 위치와 일단 역학관계를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을 통해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창출한 게 영국이라는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 브렉시트는 일종의 자살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단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2달 사이에 15%가량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브렉시트가 조금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해서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요 근래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하락폭이 좀 깊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파운드화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나라의 미래적 장기적으로 어두워졌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외부로 다시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두셔야 하는 대목 중에 하나죠. 브렉시트를 하면 일단 아일랜드 문제가 그게 브렉시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일랜드의 북부 지역의 6개 주는 아일랜드가 1949년에 독립할 때 영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35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긴 세월에 걸친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 과정에서 영국 사람들이 북아일랜드 지역에 좀 많이 살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아일랜드 사람은 카톨릭을 믿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사람들이 상당수가 또 성공회고요. 종교가 일단 달라져 버린 거죠. 피는 아일랜드 피가 맞다 할지라도 종교가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면 이 민족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로 남긴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69년부터 98년까지 북아일랜드 일단 독립운동이 벌어지면서 3,500명이 사망을 하고 5만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브렉시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경을 다시 만들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하드보더라고 불리는 제대로 된 국경이라는 뜻인데 철조망이 있는 국경을 만들게 되면 다시 분리가 되는 셈이고요. 북아일랜드가 98년도 굿프라이데이를 협정으로 사실상 유로존에 통합되면 굳이 독립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브렉시트로 다시 국경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라는 게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굉장히 반대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영국 의회에서 북아일랜드를 잠정적으로
국경을 만들지는 않고 어정쩡하게 유로존은 영국에서는 이탈을 하지만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국경을 만들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는 이런 응급 처방을 일단은 해놓긴 했었었죠.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전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듯해 보입니다. 일단 존슨 총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10월 31일 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브렉시트를 하고 하는데 남은 시간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노딜 브렉시트로 될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31일 날 갑자기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일단 그 브렉시트에서 존슨 총리에서는 꼼수도 여러 가지가 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보면 이 존슨 총리가 10월 31일까지 무조건 유럽연합을 떠나고 11월 초에 영국이 조기 총선을 진행했을 때 보수당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과반수 그리고 플러스 6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일단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서 내가 돈을 대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라고 지금 어떻게 해서 아일랜드 총리를 본인의 편으로 동의를 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동의를 가지고 윤커 위원장을 만나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안을 가지고 또 27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 그 통과시킨 합의안을 가지고 영국 의회에 가서 이것을 표결을 붙여야지 하고 일단은 존슨 총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윤커 위원장이랑도 얘기가 잘 됐고 27개국에서도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으니 이 19일 영국 의회에서 일단은 통과가 됐기도 한 상황에서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되는 건가 하고 얼마 전까지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마도 다들 기대감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칫하면 이 존슨 총리의 꼼수에 넘어갈 뻔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탈퇴 합의 법안의 부분입니다. 19일 날 존슨이 합의안에 영국 의회를 통과해도 탈퇴 합의 법안에 있어서 이 얘기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브렉시트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던 투자자들이 만약에 31일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라면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충격이든 어떻게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존슨 총리의 꼼수가 어떻게 발휘를 할지도 또 조금 관건이 돼야 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존슨의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서 유럽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 수일 내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6월 달까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연기가 될 수가 있고요. 유럽연합은 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신중한 생각이고 그래서 이 전 세계 증시가 브렉시트 전개에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는 무역 협상에 관련 소식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의 전개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등 이런 것들이 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듯합니다. 네,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A부터 Z까지 짚어주시는 모습이었는데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해결이 잘 되는가 싶더니 이렇게 또 저희에게 불확실성을 또 한 번 안겨주는데 그럼 브렉시트 이슈에서 넘어서 미중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기대가 많이 없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오히려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브렉시트랑은 좀 방향을 달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미중 무역 협상은 현재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는 보이지만 조금 무서우리만큼 트럼프가 좀 조용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단 주말에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미중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역시도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가 안전 자산을 일단 후퇴를 시킨 상황이고 금값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12월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12월 달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안도감을 현재 보인 상황이긴 하죠.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있을 에이펙 회의에서의 실제적으로 합의안에 서명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전일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대형주들의 기술주 실적에 대한 부담감에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중국은 일단 400억에서 500억 달러의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1단계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 2단계 협상으로 진전이 될 가능성도 아주 크다라고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예상에 비치고는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만약에 서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금융 문제나 지적재산권 등 일단은 중국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밀어왔던 이 문제를 분명히 미국은 제시를 할 텐데 이걸 중국이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2단계 협의안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낙관론으로 분위기는 흘러갈 듯하지만 지금까지 현재 보아온 트럼프의 행보나 중국의 행보로 봤을 때 만약에 그 시점이 됐을 때 어떻게 뒤집기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낙관론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의 견해는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재선을 위해서 농산물을 구매했던 이 농가의 지지층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일단 지금 발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트럼프에게는 일단은 촉박하죠.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협상이 진행이 중국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또 트럼프의 성격상 또 옛다 모르겠다라고 하고 시장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하는 만큼 기대 심리가 좌절이 되지 않는 한 반등의 여력도 시장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월의 장세는 변동성이 크고 일단 위아래 흔들림이 여전히 큰 만큼 투자의 유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홍콩 시위 파장이 새로운 걸림돌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의 문제가 지금 현재 중국은 2조 8천억 원대 제재 부과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 홍콩 문제 때문에요. 중국은 또 홍콩 상태와 관련돼서 중국의 미국 기업 공격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것도 일단 염두를 좀 해두셔야 하는 대목 중에 하나니까요. 요거는 일단은 조금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주시 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브렉시트와 또 이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불확실성에 빠뜨리는 가장 커다란 두 개의 축이기도 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같은 경우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서명을 직접 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꼭 봐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진전까지 체크를 해봤으면요. 다음은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10월 금리 인하를 92%까지 반영하겠다라고 했고 또 오늘 시장에는 중국 시장이 많이 경제 성장률이 6% 넘게 이제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각국의 이제 금리에 관련된 혹은 성장률에 대한 이슈가 우리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부터 체크해 볼까요, 위원님? 지금 다음 주에 있을 FOMC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를 일단 발표를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로는 현재 금리 인하가 92%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영국 문제와 함께 일단은 추가 반등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지금 여러 번 카드를 썼습니다. 너무 많이 카드를 써놨기 때문에 네. 이 카드가 지금 또 다시 먹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시세를 근본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잠깐 반등은 될 수는 있을지만 그 금리 인하를 토대로 해서 시장이 추세 상방으로 간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게 금리 인하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란 의문이 조금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대감으로 여러 번 오른 증시의 학습 효과가 있는데 항상 이 주포자들은 학습 효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라는 게 딱히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렇죠. 돈을 많이 쓰라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로만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재료가 부족해 보이고 다만 잠깐의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매도의 포인트를 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낮은 상황이어서 6%대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준은 되게 높은 건데. 그죠. 근데 중국이 92년 이후에는 지금 그 분기별 성장률을 집계를 한 게 92년도부터입니다. 근데 92년도 이후로는 최저 수준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현재 8%인데 그 대중국 수출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8%까지 일단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중국이 물건을 파는데 굉장히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지금은 제조업 공장보다는 제조업이 되게 발달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조업 공장보다는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서비스업이 어떤 게 문제냐면 내수의 문제거든요. 서비스업 내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지표가 그동안 과장됐다라는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22개 지방성에서 올라온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성장률을 만드는데 이 각성에 있는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자기 출세길이기 때문에 이 관료들을 과장된 지표들이 올라온다라는 게 사실상 현실인 상황이라서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6%대라고는 하지만 예상을 하건대 한 4%대라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과장됐다라는 거는 솔직히 사실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일단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각각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아시아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주요 지표 일정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위원님이 닥터스치 위원님께서 나오실 때 또 원유 재고 발표가 또 앞두고 있고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그날 지표에 대해서는 그날 지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표 발표가 원유 재고 발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223만 배럴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치는 꼭 나와봐야 알겠고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격하게 증감이나 감소가 있지 않은 한은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자, 목요일 날은 유로존 서비스 앤 PMI 그리고 금리 결정, 유로존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내구재 수주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 건
건수, 핵심 내구재 수주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용지표랑 내구재 수주에 대한 지표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제조업 PMI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첫째 주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PMI가 중요한 지수긴 하지만 똑같이 제조업 PMI 역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신규 주택 판매가 또 내일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가 일단 적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하방을 조금 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태도지수의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표 발표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천천히 지표 발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주요 지표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리딩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크루드 오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이렇게 방향성이 없이 박스권에 갇힌 종목들이 가장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일단 오펙과 비오펙 감상 이행률이 지금 현재 2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한 약속보다 더 많은 용량을 감산을 하면서 국제 유가를 현재 지지를 하고 있죠. 반면 러시아는 그 이행을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가 감산을 일단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감산을 이행한 적이 또 별로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4년간 운영이 중단됐던 카프 지역, 와프라 지역의 유전의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슈가 유전 운영이 재개된다는 것은 일단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IMF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서 힘든 상황에서 여기서 공급이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유가 상승에는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50불 부근이나 근처까지 오면 오펙 회원국들은 지난번에 일단 사우디 석유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오펙 사무총장이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는 오펙 회의에서 일단 추가 감산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가 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2020년 이후까지 할 수 있다고 이미 밑밥을 던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정학적 문제도 리스크도 고민을 해봐야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50불에서 49불의 지지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불을 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매도 전략으로 제가 구사를 해서 수익을 냈던 구간입니다. 54불 중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일은 54불을 돌파, 54불을 안착시켜야지만 추가 상방에 힘을 실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인데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4불까지 돌파가 됐다 하더라도 54불 중반, 후반대에서는 계속 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봉상 현재 기준선의 위치가 현재 55불입니다. 그래서 55불을 기준으로 위로는 한번 보시고요. 54불 지금 현재 40하고 50대 54불 40하고 50대의 저항대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도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55불 부근
54.802든 902든 55불 부근에서는 55불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하방으로 보시고 조정으로 보시고 매도 전략을 일단 구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55불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에 선에 보이시다시피 55.20대에도 지금 저항대가 하나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올라간다라면 56불 초반에는 강한 저항이 일단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하방으로 내려온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제가 52불 중반의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2불 중반대에서 하방으로 보시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냈던 구간인데 지금 박스를 보세요. 크게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52불 중반, 52불 초반의 지지, 52불 초반이 깨진다 하더라도 지금 51.80자리 하고요. 51.30자리의 지지대가 조금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하방으로 음봉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추격 매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좀 관방을 매수를 리스크 가지고 받지를 못할 것 같으면 지지대에서 적어도 추격 매도는 하지 말아야 할 자리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51불 지지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51불과 50불 중반에서는 매수로 대응,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50불과 49불 초반에서는 강력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지금 55불을 돌파를 설사한다 할지라도 위로 저항대들이 질비해 있는 상황에서 자 55.20, 55.70자리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 자리가 만약 돌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시면 추가 조정을 보시고 하방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림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뭐 양운이 나왔다가 음운이 나왔다가 양운이 나왔다가 음운이 나왔다고 하면서 흐름 자체가 구름대가 좁아지는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점점 구름대가 낮아지면서 작아지는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보이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이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는 적어도 박스의 하단과 상단을 그어 놓으시고 위로는 뭐 돌파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눌려줬을 때 매수를 보시는 거지 돌파됐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의 전략은 위아래 큰 그림을 그려놓고 매수와 매도를 대응을 해주신 게 제일 좋은 전략인 듯합니다. 네,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매도와 매수 포지션 모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의 종합지수인 나스닥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브렉시트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어닝 쇼크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은 0.72% 떨어지면서 8,10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7,800 라인이 중요하다고 위원님? 네. 7,800 라인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800선을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7,800선을 깨지면서 7,700선까지 다시 조정을 주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7,800선 초반대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나스닥이. 그래서 7,800선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7,690선까지만이라도 지켜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7,800선을 바로 회복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반등도 다시 커질 수 있는 시장이 현재 7,800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요. 지난번 제가 지난 생방 시간에 7,965포인트 그리고 7,985랑 8,000포인트의 저항대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이후로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일단은 저희 방은 크게 매도로 수익이 났던 구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 7,830선도 7,800선이 오기 전에 중요한 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800선 보시다시피 7,800선 30 앞에서 한번 또다시 크게 위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그다음에 브렉시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눈치를 보면서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도 있고요. 10월 31일 브렉시트가 마감이 되는 그 기한이 연장이 되냐 어쩌나 정해지는 그 날까지는 지금처럼 박스 전략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8,000선 부근에서는 매수로는 대응을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매물대에서 충격을 받고 지금처럼 7,900선을 깨고 7,800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7,900선 중반 위에서는 매수로 대응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려온다라면 7,900선과 7,800선에서는 추격 매도는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는 일단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는 모두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일도 제가 7,985포인트의 집중적인 매도 전략을 드리면서 큰 수익을 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냐면 7,900선을 중심으로 두고 보세요. 위로는 8,000선, 아래로는 7,800선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7,900선을 중심으로 보시되 위로 7,000 만약에 재반등을 노릴 경우에는요. 7,960포인트 위 8,000선 포인트 부근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고 일단 신고가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리스크를 걸고 대응을 해주셔야 하지만 7,985포인트와 8,010포인트를 일단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8,010포인트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방 조정을 다시 볼 수 있다. 다만 8,010포인트를 넘는다라고 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위로 공포스럽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래로는 7,800선 부근에서는 매수로 한번 리스크 걸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7,800선에서 약간 슈팅이 될 수 있는 구간이 7,780선. 그리고 아래로는 현재 보시다시피 7,750선 자리 적어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도는 하지 말아야 할 자리들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7,690선, 7,700선에서는 일단은 지금처럼 7,800선처럼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꼭 매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늘 데이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난번 7,920포인트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다가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구간 박스 구간은 7,920포인트, 30포인트 구간을 지지를 받았다가 음봉으로 깨고 다시 돌파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다시 이 구간을 한번 매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올라오는 장에서 매수로 한번 받아보겠다, 끌고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시면 7,830, 그 다음에 7,800선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응도 오늘은 가능할 듯 해 보입니다. 특별한 지표 발표가 오늘은 없기 때문에요. 시장은 천천히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 느긋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까지 살펴봤습니다. 신고가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다음 S&P 500을 볼 텐데 S&P 500도 신고가 드디어 찍냐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고꾸라졌어요. S&P 500은 어떻게 볼까요, 의원님? 제가 S&P 500을 제가 지금까지 S&P 500을 하면서 S&P 500에 제가 드린 포지션의 확률이 거의 80%,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S&P는 나스닥보다는 덜 흔들려요. 덜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초보자들 매매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이 S&P인데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 3,000선을 살짝 돌파하고 지금 3,014를 전일 찍고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3,0선이 돌파할 때쯤에 골드 차트네요. 네, 자, 3,000선이 돌파할 때쯤에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 설레발을 쳤던 분들은 아마 매수로 아마 크게 당하셨을 구간이 어제 구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7포인트의 저항대와 3012포인트의 저항대는 미리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금요일 지난주 시장이 끝나고 3007포인트에도 지금 저항대를 보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냈고요. 2975포인트 부근도 제가 80포인트와 75포인트 부근은 제가 지지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구간에서 반등을 지금 현재 쳐줬고, 자, 금요일 어제와 그제 3013포인트가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은 가봤자 3017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대응을 했던 구간.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밀렸고요. 2982포인트는 어제 제가 지지 라인으로 드렸던 구간에서 아마 2978포인트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2978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한은 다시 단기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유리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S&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항대는 동일하게 작용을 할 듯합니다. 3007포인트, 3013 그리고 3018포인트는 기억을 해두셨다가 적어도 차트와 시세를 전일 일봉이나 주봉이나 차트를 보다 보면 저항대의 구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지대의 구간들도 분명히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하고 추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이 과연 이런 자리에서 신고가를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S&P가? 저는 그닥 크게 올라가도 큰 자리는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등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분에서는 매도 전략. 다만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일봉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라면 2980 부근 전저점인 75 그리고 65, 53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2950 부분과 50 초반에서는 조금은 강력한 매수 대응도 유리할 듯 보입니다. 네, S&P 500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먼저 차트가 켜졌었던 골드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미 달러와 함께 좀 봐야 되잖아요. 달러와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골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달러와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가 그래서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쵸.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500선이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로 두들겨 패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00선 부근에서 지금 다 여기 이 구간이 매도로 수익을 냈던 구간이기도 한데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격이 좀 좁아지고 있어요. 골드는. 네. 골드는 이격이 좁아지고 있는 게 보면 고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점대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500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상방도 조금은 열어두고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500선을 강하게 돌파시켜서 1502포인트까지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면 조금은 1510, 1520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하는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1484포인트, 83포인트 바닥권의 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며칠째. 그래서 1482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1485 아래에서는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유리할 듯해 보이고요. 만약에 1482가 강하게 깨진다라면 75 그다음에 67포인트 부근의 지지대가,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멈춰서서 다시 반등을 했다 가는 수도 있고요. 다만 첫째 주 금요일이 아닌 이상은 시세에도 지금 현재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골드는 이때가 중요합니다. 박스를 오래 쳤다가 한번 터지면 골드 시세는 완연하게 크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만 주의해서 보시면 1500선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도, 돌파되면 10포인트, 20포인트 열어두시고 아랫단에는 내려오면 지지대로 매수를 해보시면 좀 좋은 전략일 듯합니다.
네, 골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좀 미국에서 국내로 좀 돌아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선물 시황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선물도 코스피 지수와 함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추격 매도는 역시 안 되겠죠, 위원님? 골드 같은 경우, 골드란다. 네, 국내 선물. 골드가 잠깐 막혔네요. 네. 국내 시황 같은 경우에는요, 미증시의 영향으로 박스권을 구사는 하고 있지만, 미중 협상 기대감이라든지 브렉시트 문제로 시장 방향은 크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물대가 많은 종합지수로 보면 2090포인트와 2094포인트대, 이때 저항대를 체크를 해두시고요. 2100포인트는 당연히 심리적 저항선이니까 체크를 해두시고, 아래로는 지금 현재 64, 2056포인트의 지지대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하방으로 지지대를 열어두시되 2100선이 회복이 못한다라고 하면 하방, 그리고 205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 이렇게 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지수로 보신다라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78.75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278.70 고점을 시작으로 조정을 조금 줬는데요. 지금 현재 반등을 했던 이유는 외인들의 선물 매수 덕분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현재 현물에서는 매도, 선물에서는 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하죠. 다만 275가 깨진다라고 하면 추가 하방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선물까지 살펴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리딩까지 함께 했는데요. 리딩, 이 방송 보시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톡 여셔서 채팅방 상단 검색창에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이런 실시간 리딩 알차게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시간 동안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